안녕하세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은 한국의 새로운 견적서를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 미국과의 빅딜을 통해서 어떻게 나라의 운명을 바꿀 것인가? AI 시대, 기후 위기 시대에 새로운 세계 질서에 어떻게 우리는 대응할 것인가? 세계사의 빅딜을 통해서 나라의 운명을 바꾼 사례를 짚어보면서 한미 간의 넥스트 한미 FTA의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빅딜이 하나가 있는데요.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1803년도에 바로 루지애나 주를 프랑스로부터 나폴레옹과의 빅딜을 통해 가지고 사들인 것입니다. 이 루지애나 주는 미국의 15개 주를 편입하면서 미국의 땅을 2배로 높인 것이죠. 이런 큰 결정이 미국의 역사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프랑스 대사를 했던 경험이 컸습니다. 당시 나폴레옹은 영국과 전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 비용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는 이곳 미국의 땅을 팔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때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었던 건데요. 바로 뭐냐면 미시시피 강이 있어야 이게 물류 문제를 해결하니까 미시시피 강과 뉴올리언즈 이런 항구를 확보해야만 미국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한테 오파를 하죠. 우리가 뉴올리언즈 이 항구하고 미시시피 일부를 사드리겠다라고 하는데 나폴레옹은 전격적으로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사가져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생각을 하게 되죠. 절호의 찬스가 온 거죠. 일부만 사드리려고 했는데 나폴레옹은 전부 다 팔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나폴레옹의 구상은 전쟁에 돈이 부족한 것도 있고 미국이 이 루지아나를 사들여가면 부강해질 거고 부강해지게 되면 미국과 영국은 싸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프랑스는 유리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1,500만 달러, 지금 돈으로 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1,500만 달러에 이 땅을 사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땅을 사들이기에는 미 헌법에는 영토 추가를 편입할 수 있다거나 이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결단을 내리죠.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그래서 법률적인 논쟁을 하더라도 이걸 돌파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사들이게 됩니다. 이 결정은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가는데 한 걸음 나아가게 합니다. 이때 이 서부를 사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서부 영화에 나오는 총잡이 시대도 있고 콜로라도에 있는 금광을 찾아 떠나는 수많은 서부 개척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한 것이죠. 한 캘리포니아만 독립을 해도 세계 5위 국가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결정, 영토 확정이라는 큰 결정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영토를 넓혔다면 지금 디지털 AI 시대에 디지털 경제 영토를 늘리는 전략은 없을까? 디지털 경제 영토 머리에 꼭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바로 유럽의 석탄 철강 공동체입니다. 석탄 철강 공동체는 유럽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과 전쟁을 한 그 참혹함에 딛고 프랑스의 슈만 외교부 장관과 장 모네라는 국가 경제 기획가이죠. 이 둘이 구상을 만들어서 석탄 철강 공동체를 통해서 유럽이 경제적인 번영도 이루고 전쟁도 막자라는 과감한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제안은요, 프랑스 당시에 내각의 다른 장관들도 모르게 은밀히 추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독일한테 프랑스가 엄청 2차 세계대전에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런데 이 장모네라는 경제 기획가이자 전략가와 슈만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을 설득해서 이 역사적인 결단을 합니다. 석탄 철강 공동체, 근데 왜 그게 전쟁을 막는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묘하게도 독일과 프랑스 한쪽에서는 석탄이 나고 한쪽에서는 철광석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탄이라는 게 에너지가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또 하나는 재련을 해서 철강을 만들어야 건물도 짓고 철도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광석이 있어야 철강을 만들죠. 근데 철광석을 또 열에 녹여야 되니까 석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프랑스, 독일에는 각기 다른 자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전쟁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프랑스에서는 우리가 알사스 로렌 지방이라는 얘기 많이 듣죠. 그 로렌 지방이라는 데서는 철광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독일에는 루르라는 지방에 여기는 석탄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느냐? 바로 나폴레옹 시절에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을 했는데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이겨버리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프랑스가 패배하게 되니까 이때 비스마르크 수상이 저기 있는 알사스 로렌 지방 우리 독일이 가져가야 되겠어. 독일한테 프랑스가 철광석의 풍부한 매장량이 있는 곳을 뺏기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독일이 패전을 했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 알사스 로렌 철광석이 있는 거 다시 우리 거야! 가져오게 됩니다. 프랑스에는 이 석탄 채굴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프랑스 경제재건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바로 이때 장 모네라는 경제 기획가와 슈만 외교부 장관은 그러지 말고 석탄 철강 공동체를 만들자. 유럽이 같이 쓰자라는 설득을 해내게 됩니다. 이때 주변에 룩셈부르크와 주변 벨기에 6개 나라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물론 프랑스 내부에서도 반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미국이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2차 세계대전 뒤에 폐허가 된 유럽을 재건시키는 마샬 플랜을 하는데 이 프랑스의 계획을 지지하고 나서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독일도 협상을 하는데 강도 높게 압박을 가해옵니다. 그러자 프랑스 대표단들이 더 이상 협상 없어. 협상장을 떠나라고 하자 전후에 독일의 경제 부흥을 이끈 콘라드 아데나워 수상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우유나 한 잔 먹으면서 긴장을 풀고 다시 얘기합시다. 라고 하는 콘라드 아데나워 수상 덕분에 협상은 이어지게 됐고 마침내 석탄 철강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공동으로 유럽이 관리해 나가면서 그 지긋지긋하게 엄청난 사람이 죽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딛고 1950년에 제안한 이 석탄 철강 공동체는 유럽이 하나가 되는 하나의 유럽으로 나가는 중요한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이 석탄 철강 공동체, 경제적인 번영과 평화를 만드는 빅딜이 있었다면 이것 한반도와 미중일로 사이의 경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뭔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빅딜은 없는 것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미국의 로즈벨트 대통령이 석유의 시대를 만들게 되면서 사우디와의 협약을 통해서 마침내 페트로달러 체제를 만드는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드는 결정적인 협약을 해나갑니다. 1945년도 전쟁이 끝났습니다. 얄타회담을 했죠. 그래서 이때 얄타회담이 끝나고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할 건가 주요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디로 가느냐? 이집트 수에즈 운하 근처에 그레이트 비터 레이크라는 곳에서 바로 사우디의 이븐 사우드 국왕과 비밀 회담을 합니다. 어디서? 바로 미국 전함 USS 퀸시라는 전함안에서 회담을 하게 됩니다. 사우디, 즉 산유국, 석유를 갖고 있는 나라와 미국과의 전격적인 회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회담의 내용이 뭐냐? 석유가 매장량이 가장 풍부한 사우디 석유를 미국이 사들이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가 산유국들이 석유를 팔 때 달러로 결제를 하자.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우디는 왜 미국이 필요했을까요? 미국은 사우디에게 군사적인 지원을 약속하게 됩니다. 근데 왜 사우디가 이 중동에 있는 나라가 군사적 지원을 미국이 요청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예멘과 가까이 있었는데 예멘과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멘의 정치적 불안 상황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예멘의 갈등을 막을 수 있는 미국의 군사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로 옆에 있는 이란은 시아파죠. 그리고 사우디는 수니파이죠. 이 이란의 압박, 이 시아파와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군사적인 안정성 같은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2차 세계대전 뒤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문제에 있어서 군사적인 압박이 생기면 사우디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군사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그리고 석유를 사들이고 이런 전략적인 관계를 미국과 사우디는 맺게 됩니다. 이후 이것은 마침내 페트로달러 체제로 나오게 됩니다. 1970년 닉슨 대통령은 근본이 이제 금하고 달러하고 연계됐던 걸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페트로달러 체제, 즉 석유를 거래할 때는 달러로 거래하고 이 달러를 미국의 채권, 미국의 금융자산, 미국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그래서 달러 자체가 기축통화로 세계 질서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시스템을 차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연구하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떻게 이 석유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을까? 누가 이런 거대한 전략을 세웠을까라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미국은 헤럴드 이크스라는 사람이 석유 자원 정책 담당인데 2차 세계대전에서 석유관리위원회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사우디나 중동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더 재밌는 것은 윌리엄 에디라는 사우디 대사를 보내게 되는데 이 사람은 미국 군사 요원 출신의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것과 산유국, 에너지 문제를 같이 볼 수 있었던 눈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 헤럴드 이커스라는 사람하고 윌리엄 에디라는 두 사람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이 중동 지역의 석유를 얻어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페르시아망과 홍해 사이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 사우디를 얻게 되는 세계 질서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빅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탄생하는 것이 미국과 사우디가 아람코라는 세계적인 합작 에너지 회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20세기가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에는 전기의 시대가 오는데 더군다나 기후위기 시대에는 탄소 배출이 적은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미국과 협력을 빅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한번 또 생각해 볼 퀘스천이죠. 독일 통일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요소 중에 하나 관세 동맹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독일을 침략한 이후에 독일은 39개 공국과 나라와 분할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때 독일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 공국과 나라 그리고 도시국과 이 사이를 관세 동맹을 맺어가지고 관세의 장벽을 없애는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그러니까 이 장벽을 없다 보니까 경제활동, 경제협력을 하다 보니까 이 독일은 하나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부강해지는 길을 만들게 됩니다. 이 프로이센 중심의 관세 동맹의 기초에서 나중에 먼저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하고 두 번째는 프랑스와 전쟁을 통해 가지고 독일 통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변에 러시아, 프랑스, 합스부르크 이 강대국의 틈 사이에 그 견제를 뚫고 독일이 통일되는 길을 만드는 데 기여한 것이 관세 동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우리 남북한 FTA를 합시다 라고 하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FTA가 뭔가요?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독일의 관세 동맹을 보았을 때 한미 FTA라고 하는 관세 간의 협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북 간이나 주변 국가의 어떤 협정을 하게 되면 보다 경제적인 번영과 우리는 하나라는 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빗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이 사례를 통해서 연구해 봤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납니다. 미국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방위비 13조! 엄청난 견적서를 우리한테 제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핵이 있는데 도대체 안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한미 FTA 협상은 한국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 재협상을 하자. 해리스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둘 다 이런 거센 제안을 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동적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고 협상은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미국을 설득해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우왕좌왕하지 맙시다. 여야가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수상도 방문하고 그리고 중국도 방문해서 우리가 영내의 평화 그리고 새로운 협력이라는 틀을 만들어 나가는 과감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한국, 한국과 미국, 빅딜 필요한 시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넘어서 넥스트 FTA를 준비해 나가는 빅딜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AI 시대, 기후위기 극복 시대를 확실하게 선두에 서서 바꿔나가는 것이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면 미래로 나가는 길이 열릴 것이고, 수동적으로 당하게 되면 우리는 기술 식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결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아이디어 차원의 이 세계의 역사의 빅딜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가질 건가, 작은 문제 제기를 던진 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